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2025년 12월 19일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국 주식시장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전날보다 0.65% 오른 2420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죠. 엔캐리 청산을 우려하던 많은 분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숫자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청산 가능성이 있는 규모는 295조 원, 우리나라 연간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12월 19일 실제로 움직인 돈은 고작 5조 원, 전체의 2%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290조 원이 2026년을 향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구조를 단순 뉴스가 아니라 돈의 흐름으로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왜 이번엔 충격이 없었는지, 왜 아직 끝난 게 아닐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하는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잡한 엔캐리 청산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서울 여의도에서 증권사를 다니는 박민수 대리, 47세. 지난달 2025년 12월 19일 목요일 아침, 그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오에 일본은행이 금리 결정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2024년 8월 5일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그가 보유한 삼성전자 150주의 가치가 하루 만에 90만 원 넘게 줄어들었었죠. 한 달 식비가 순식간에 증발한 셈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일이 반복될까? 그런데 증권 커뮤니티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다들 이미 알고 있더군요. 일본이 금리를 올릴 거라는 걸요. 장이 열렸습니다. 오전 9시 코스피는 1.4% 상승한 2448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박민수 대리는 의아했어요. 금리 인상을 앞두고 왜 주가가 오르지? 정오가 되었습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박민수 대리는 긴장했어요. 이제부터 폭락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코스피는 계속 올랐습니다. 장 마감 시각 2420포인트로 플러스 0.65%였습니다. 박 대리는 지난달 12월 19일 퇴근길에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엔캐리 청산 공포, 다 과장이었나 봐. 하지만 2026년 새해를 맞이한 지금 그의 마음은 다시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예고였습니다.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가 12월 초 강연에서 힌트를 줬거든요. 금리 인상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했죠. 시장 전문가들은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12월에 올리겠다는 신호구나. 실제로 블룸버그가 조사한 이코노미스트 48명 중 38명이 12월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확률로 따지면 약 80%였던 거죠. 글로벌 헤지 펀드들은 미리 대응했습니다. 12월 초중순부터 엔캐리 포지션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시험 문제를 미리 알고 준비한 것과 비슷합니다. 당연히 당황할 이유가 없었죠. 2024년 8월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깜짝 발표였거든요. 시장은 0.1% 인상을 예상했는데 0.25%를 올렸습니다. 2.5배나 더 올린 거예요. 타이밍도 최악이었습니다. 7월 31일 금리를 올린 직후인 8월 2일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훨씬 나빴습니다. 신규 고용이 11만 건, 예상은 17만 건이었거든요. 시장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미국 경기가 약해지고 있다. 연준이 금리를 급하게 내릴 것이다. 미일 금리 차이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엔캐리 수익성이 사라진다. 지금 당장 청산해야 한다. 패닉이었죠. 거래가 한 방향으로 급격히 쏠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한꺼번에 같은 판단을 내리고 움직이니 시장 유동성이 급격히 마르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코스피였습니다. 2024년 8월 5일 월요일 박민수 대리의 계좌는 참혹했습니다. 코스피가 8.77% 하락,
234포인트 폭락이었거든요. 일본 니케이는 12.4% 급락, 미국 나스닥도 6% 빠졌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19일은 어땠나요? 코스피 플러스 0.65%인 니케이 플러스 1.03%, 나스닥도 플러스 1.38%였습니다. 정반대죠. 차이가 뭐였을까요? 바로 예고의 유무였습니다. 엔달러 환율도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2025년 12월 21일 기준 155엔입니다. 12월 19일 발표 직후 154엔까지 갔다가 다시 155엔으로 돌아왔죠. 2024년 8월 5일 때는 150엔에서 142엔까지 급등했었는데 말이죠. 엔캐리 청산은 일부만 일어났습니다. 한국 관련 추정치 295조 원 중에서 5조 원 정도만 움직인 거예요. 2%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나머지 290조는 아직 한국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왜 빠져나가지 않았을까요? 첫째, 금리 차이가 여전히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준 일본 0.75%, 미국 4.5%예요. 차이가 3.75%포인트나 됩니다. 엔화를 빌려서 미국 자산에 투자하면 아직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죠. 둘째, 일본은행이 비둘기파적 발언을 했습니다. 우에다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현재 금리를 올려도 여전히 완화적 수준이다. 천천히 올리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셋째, 시장이 예측 가능했습니다. 깜짝 인상이 아니었으니 패닉이 발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안심해도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은행의 이번 발표문을 다시 읽어보면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경제와 물가 전망이 실현되면 금리 인상을 계속 추진하겠다. 계속 추진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뜻이거든요. 전문가들이 그리는 2026년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2026년 3월 일본 춘투 봄 임금 협상 결과가 발표됩니다. 만약 임금 인상률이 5%를 넘으면 일본 은행이 추가 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75%에서 1.0%로 올라가는 거죠. 2026년 10월 또다시 인상할 수 있습니다. 1.0%에서 1.25%로요. 2026년 12월 1.5% 수준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1년 만에 2배가 되는 셈이에요. 1.5%가 되면 무엇이 바뀔까요? 미국은 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연준이 2026년 말까지 3.0% 수준으로 내릴 가능성을 시사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리 차이가 1.5%포인트밖에 안 남습니다. 금리 차이 1.5%포인트면 엔캐리의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환율 리스크 때문입니다. 헤지펀드 매니저가 일본에서 100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봅시다. 이자는 1.5%예요. 이 돈을 미국 채권에 투자해서 3.0% 수익을 냅니다. 차익이 1.5%죠. 그런데 환율이 5%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갚을 때 손실이 3.5%가 됩니다. 차익 1.5%를 얻었는데 환율로 3.5% 손실이면 결국 마이너스 2%입니다. 리스크는 크고 수익은 작으면 누가 이걸 계속할까요?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갚기 시작합니다. 한 명만 갚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 헤지펀드가 동시에 갚으려고 하면요, 유동성이 급격히 마르는 상황이 재현되는 겁니다. 박민수 대리는 퇴근 후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이번엔 별일 없었네.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걸까요? 냉장고에 있는 치킨 유통기한이 내일까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은 아무 일 없었으니 괜찮다? 내일도 괜찮을까요? 아니죠. 295조 원이라는 규모의 잠재적 리스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은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시점 중 하나입니다. 일본 오사카에 사는 62세 주부 다나카 유키코 씨. 그녀는 저축 1만 엔이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9,500만 원이죠. 2020년부터 외환 거래를 해왔습니다. 일본 예금 금리가 마이너스 0.1%였을 때였거든요.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엔화를 빌려서 고금리 통화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녀는 멕시코 페소를 샀습니다. 금리가 10%니까 1,000만 엔을 투자하면 1년에 100만 엔 수익이 나는 구조였죠. 일본에서는 다나카 씨 같은 사람들을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부릅니다. 평범한 주부들이 외환 거래로 수익을 내는 현상을 상징하는 용어예요.
놀라운 건 규모입니다. 일본 개인 투자자들이 엔캐리 시장의 약 40%를 차지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전 세계 엔캐리 자금 3, 4조 달러 중 1.36조 달러가 일본 개인들의 돈이라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약 2040조 원입니다. 2025년 12월 19일 다나카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죠. 2024년 8월 5일이 떠올랐거든요. 그날 계좌가 하루 만에 12% 손실, 120만 엔이 날아갔었습니다. 정오의 발표가 떴습니다. 기준금리 0.75%. 다나카 씨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빌리는 이자 0.75%. 패소 수익 10%, 순수익 9.25%. 아직은 괜찮네. 그런데 뉴스를 보니 우에다 총재가 말하더군요. 내년에도 금리 인상을 계속 추진하겠다. 다나카 씨는 다시 계산했습니다. 만약 일본 금리가 1.5%가 되면 순수익은 8.5%예요. 여기에 환율 변동까지 고려하면 환차손 3%를 가정했을 때 실제 수익은 5.5%입니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거죠. 다나카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년 3월쯤에는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다나카 씨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일본 전역의 와타나베 부인들이 비슷하게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틀로얄 게임에서 안전지대가 좁아지면 모두가 동시에 뛰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늦게 뛰면 탈락하니까요. 뉴욕 맨해튼의 한 헤지 펀드. 트레이더 마크 존슨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생각해 봅시다. 2022년에 일본에서 100억 엔을 빌렸습니다. 금리가 거의 0%였을 때죠. 그 돈을 나스닥에 투자했는데 레버리지 10배를 걸었습니다. 100억 엔이 1000억 투자 효과를 내는 거예요. 3년간 나스닥이 50% 상승했고 레버리지 10배니까 500% 수익입니다. 100억 엔이 600억 엔이 된 셈이죠. 그런데 10월 19일 회의에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팀장이 말했어요. 2026년 전망을 재검토해야겠어. 3월에 1%를 넘으면 청산 고려하자. 왜 3월일까요? 일본 기업들이 3월에 춘투 결과를 발표하거든요. 2025년 춘투 결과는 평균 5.1% 인상, 30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2026년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금이 많이 오르면 물가가 더 오르고 일본 은행이 금리를 더 빨리 올려야 하는 구조죠. 3월이 중요한 관찰 시점이구나. 마크는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한국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기업 재무팀 정민호 과장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생각해 봅시다. 2023년에 미국 공장 건설 자금으로 10억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은행 금리는 3%, 일본은행 금리는 0%였죠. 당연히 일본에서 빌렸습니다. 100억 엔을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엔화 대출 금리가 0.75%로 올랐으니까요. 만약 2026년에 1.5%가 되면 이자가 연 15억, 우리 돈 약 142억 원입니다. 여기에 환율 리스크까지요. 지금 엔달러가 155엔인데 엔화가 강세로 140엔이 되면 갚을 때 약 10% 더 내야 합니다. 100억 엔을 갚는데 추가로 10억 엔이 더 필요한 거예요. 한국 대기업들이 빌린 엔화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삼성, 현대차, 포스코, SK하이닉스, LG 등을 합치면 업계 추정치로 10조 원 이상입니다. 이 돈이 동시에 청산되면 원화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엔캐리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스닥 ETF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미국 채권 펀드에 가입하셨나요? 그 뒤에 헤지펀드 자금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헤지펀드가 엔화를 빌려서 미국 주식을 샀는데 헤지펀드가 청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 주식을 팔아야겠죠. 나스닥이 떨어지고 여러분의 ETF도 따라 떨어집니다. 본인은 엔캐리를 안 했는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옆집에 불이 났는데 우리 집도 타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나카 씨, 마크 존슨, 정민호 과장, 그리고 여러분, ETF 안에 숨어있는 헤지펀드까지 다들 2026년 3월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날 임금 협상 결과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청산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명이 움직이면 다른 사람도 움직이고 또 다른 사람도 움직입니다. 출구는 한정되어 있는데
모두가 한 방향으로 몰리는 순간이죠. 누가 먼저 움직일까요? 빨리 판단하는 사람이 먼저 나갑니다. 늦으면 불리해질 수 있죠. 한국은행 자료상 청산 가능 규모는 295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연간 예산의 절반이에요. 12월 19일엔 5조 원만 움직였습니다. 나머지 290조는 아직 한국에 있습니다. 2026년에 이게 한꺼번에 빠져나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거 사례를 대입해서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중순 토요일 아침 일본 신문에 춘투 결과가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평균 임금 인상률 5.5%, 시장 예상보다 높습니다. 월요일 아침 시장이 열립니다.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임금이 많이 오르면 물가가 더 오른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더 빨리 올릴 것이다. 엔캐리 수익성이 줄어든다. 지금 갚는 게 낫겠다. 첫 번째 파도가 밀려옵니다. 가정해보면 상당 규모의 청산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코스피가 2~3% 수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율도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고요. 수입 물가가 소폭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치킨 한 마리가 2만 원이었다면 2240원, 커피 한 잔이 5,000원이었으면 5,060원이 되는 시기죠. 엔캐리 청산이 여러분의 장바구니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파도가 빠져나가면 패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겠죠. 엔캐리 청산 시작, 외국인 자금 이탈, 이런 식으로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도 불안해집니다. 나도 팔아야 하나. 그래서 팔기 시작하면 두 번째 파도가 밀려옵니다. 추가 청산이 발생하는 시나리오에서는 과거 사례를 대입하면 코스피가 더 큰 폭의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율도 추가 상승할 수 있고요. 대형 반도체주나 주요 IT 대형주도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수출주도 마찬가지죠. 과거 2024년 8월 5일과 유사한 패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외국인 비중이 높은 섹터일수록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예요. 휘발유, 빵, 라면 같은 생필품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주식 손실만 나는 게 아닙니다. 생활비도 오르는 거죠. 2024년 8월 5일 때 VIX 지수 공포지수가 과거 극단적 사례 중 하나로 65까지 치솟았습니다. 평상시엔 15에서 20이에요. 30 넘으면 불안, 50 넘으면 패닉, 6패닉, 65면 공도포 상태였습니다. 2026년 3월에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VIX가 급등하면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리츠, 회사채까지요. 현금 선호가 강해지는 거예요. 한국은 신흥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위험을 느끼면 신흥국부터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선진국 시장보다 변동성이 확대되는 패턴이죠. 2024년 8월 폭락 후 회복에 약 3개월 걸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규모의 청산이 발생하는 시나리오라면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완전히 빠져나가면 돌아오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게다가 2026년은 미국 경제가 약할 수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다는 건 경기가 약하다는 신호거든요. 미국 경기 둔화 플러스 엔캐리 청산, 더블 충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변동성이 확대되기 전에 신호가 나타날 겁니다. 세 가지 관찰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일본 10년 국채 금리입니다. 현재 약 1.89%예요. 시장 참여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구간은 2.5%, 보다 세밀한 점검이 필요한 구간은 3.0%입니다. 2.5%를 넘으면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고 3%를 넘으면 시장 민감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금리는 investing.com 같은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엔달러 환율입니다. 현재 약 155엔이에요. 시장에서 주목하는 구간은 145엔,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간은 140엔입니다. 145엔 아래로 내려가면 엔화 강세가 본격화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환율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 하루에 5엔씩 변동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미일 금리 차입니다. 현재 약 3.75%포인트예요. 시장에서 거론되는 구간은 2.5%포인트, 보다 주의 깊게 보는 구간은 2.0%포인트입니다. 2.5%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면 엔캐리의 매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구조로 해석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시장에서 자주 언급되는 구간을 넘으면 내 자산 구조를 점검하고 더 민감한 구간에 진입하면 보다 세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조용합니다. 12월 19일을 무사히 통과했으니까요. 그런데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움직임이 준비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표면은 잔잔한데 밑에서는 물살이 흐르는 거죠. 2026년 3월은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점 중 하나입니다. 그 물살이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첫째, 내 자산이 어떤 구조에 노출되어 있는지 점검하세요. 나스닥 ETF, 미국 채권 펀드, 이런 것들 속에 엔캐리 자금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세 가지 신호를 주기적으로 관찰하세요. 일본 국채 금리, 엔달러 환율, 미, 이일 금리 차이요. 셋째, 현금 흐름과 변동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세요. 갑작스러운 변동에 대비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각자의 상황과 판단에 달려 있으니까요. 다만 구조를 이해하고 신호를 관찰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 5일 전날인 10월 31일,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린다고 발표했을 때를 떠올려 봅시다. 어떤 투자자는 무시했습니다. 설마 큰일 나겠어. 8월 5일 아침, 그 사람의 계좌는 마이너스 8.77%였습니다. 1억 원이 있었다면 약 877만 원 손실이에요. 하루 만에요. 패닉에 빠져서 전부 팔았다고 합니다. 손절한 거죠. 3개월 후 코스피가 회복했는데 그 사람은 현금만 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10% 손실을 확정한 셈이 되었죠. 반대로 신호를 보고 움직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7월 31일에 주식 일부를 정리했어요. 8월 5일 폭락했을 때 그 돈으로 저가에 매수했다고 합니다. 대형 IT주를 저가에 샀대요. 3개월 후 약 12.5% 수익을 낸 거죠. 차이가 뭘까요? 신호를 받아들였느냐, 무시했느냐입니다. 2026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호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계는 돌아가고 있어요. 2026년 1월 초입니다. 295조 원 규모의 잠재적 리스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쯤 점검해 볼 시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이 정보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닌 시장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 참고용 설명입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각자에게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